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 읽어주는 남녀를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늘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용기를 내 제 얘기를 적어 보내네요. 이미 다 지나버린 일이고 제 인생에 다시금 곱씹을 만한 가치조차 없는 일이지만 힘든 과거 때문에 지금의 소박한 일상에 만족하고 행복해할 수 있었기에 사연을 보냅니다.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도 별일 없는 일상에 자족하시기를, 그래서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 않으시길 바라네요. 글재주 없는 제가 사연을 적어 보내기까지 좀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부품 공장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생산직 직원이에요. 해서 바쁜 작업 시간은 피하고 식사 시간도 빼고, 그러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 짬짬이 무지 공책을 펼쳐놓고 옛날 기억을 더듬어 편편히 휘갈겨 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두어 달 됐나요?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옛일을 기억해내고 기록해뒀다가 언제 곧 날 잡아서 사연을 제대로 적어서 보내야지 마음먹고 있었는데 정신없이 돌아가는 생산 라인으로 짬이 안 났습니다. 헌데 주문 물량이 늘어나자 4조 2교대인 공장일이 4조 3교대가 되고부터 비번 날이나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책상 앞에 앉아지더군요. 그전엔 꼬박 12시간 일하고 와서 파김치가 됐었거든요. 저희 공장은 핸드폰 속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파트는 폰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를 생산하는 일인데,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개씩 생산되는 핸드폰에 맞춰 배터리를 생산해내느라 공장은 늘 바쁘게 돌아갔고, 신기종 출시가 코앞일 때는 24시간 풀가동 될 때도 있었네요. 장기 근속 직원인 저는 결근 조퇴 없이 20여 년을 일한 덕에 우수사원으로 인정받았고 올해 초 생산 라인 전체 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50대 후반의 평범한 주부고 딸아이 하나와 살아가는 싱글맘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기에 저에게 있어 공장일은 단순한 허구지책이 아닌 삶의 원동력이면서 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확인이기도 합니다. 30 중반인 딸아이는 현재 직장 생활 중이고 독립해서 회사 근처에서 원룸을 얻어 지내고 있네요. 저는 저대로 다니는 공장 근처에 전세를 얻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녀가 각자 회사 근처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다가 주말이면 뭉쳐서 삼겹살에 쇠주, 통닭에 맥주, 파전에 동동주, 그때그때 땡기는 메뉴로 속을 든든히 채우고는 2차로 노래방에 가서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 딸아이의 말에 의하면 음주감으로 한 주간 노동의 피로를 풀고 다음 주에 가열차게 달릴 에너지를 보충하는 거라나요? 가족이라곤 딸랑 둘인데 일주일 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물릴 만큼 혼밥했으니 주말만큼은 모녀가 맛집 투어나 노래방에서 으쌰으쌰 하는 거죠 뭐. 콩을만 했던 게 언제 컸는지 딸아이는 이제 말이 통하는 친구가 되어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싱글맘이라니까 남편과는 사별하거나 이혼을 한 줄 아시겠지만 사실 남편과는 확실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끝낸 게 아닙니다. 남편의 실종으로 사망 처리가 되어버린 경우죠. 그래서 이제부터 제 남편 얘기를 해보려고요. 남편은 한마디로 돈에 미친 돈벌레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장애인인 편모스라 해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유년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늘 자신이 과거에 너무 힘들게 살아서 돈에 집착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살아온 인생이 다 힘들었지 배 두드리고 기름지게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힘들게 살았어도 인간적 도리와 신의를 지키며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게 살았다는 핑계로 돈에 미쳐 돈만 보고 돈 되는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남편처럼요.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재산이 수백 수천억이 되는 재벌이라 한들 돈 마다할 사람 없겠죠.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 요즘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돈 없으면 사람 구실 못하는 세상에서 돈의 가치야 말에 입만 아프겠지만 돈의 영혼마저 팔려서 가족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지 마누라를 팔아먹는 이런 인간은 인두껍을 썼다고 해서 같은 사람으로 치기도 싫으네요. 남편은 돈에 미친 것도 미친 거지만 돈을 한 푼 두 푼 모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력해서 정당하게 돈을 벌고 그 돈을 아껴 써서 모을 생각은 않고 오로지 한 방. 로또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든 한 방에. 인생 별거 있냐며 크게 한탕해서 인생 역전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요. 왜 그렇게 허황된 꿈을 꾸고 안 되는 일에 목을 매는지 원. 지인의 소개로 20대 때 만나 결혼한 남편은 연애 시절도 병적으로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차라리 그때 결혼을 하지 말걸 싹수가 노란 인간을 뭘 믿고 결혼했을까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데요. 하긴 뱃속에 덜컥 딸아이가 들어서지만 않았어도 어쩌면 남편과는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왕 내 아이의 아빠고 사람이 아주 나쁜 것도 아니니 한번 믿어보고 살아보자 했던 거죠. 저와 남편은 서로 믿질 것도 남을 것도 없는 짝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청춘들. 가방줄이 짧아 이름 석자 겨우 쓰는 저나 남편 역시 이렇다 할 학벌도 기술도 없이 일용직 노동자로 공사 현장을 전전하는 그런 처지였으니까요. 다행인 건 일머리는 있어서 어느 현장에서나 바로바로 적응을 잘해서 그런지 남편은 불러주는 현장이 많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1년 12달 일이 없어서 놀 일은 없는 그런 사람이었네요. 저 같으면 고맙게 여기고 열심히 일할 텐데 말이에요. 또 압니까? 그렇게 일하다 보면 현장 반장직이라도 맡을지. 그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을 갖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는 거죠. 헌데 남편은 일을 하는 이유가 가족 부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복권을 사기 위해서였죠. 이유가 뭐가 됐든 돈 벌러 나가는 건 좋은데 문제는 힘들게 일하고 받아준 일당 중 절반 이상을 복권을 사는데 써버린다는 거였습니다. 똥 빠지게 벽돌과 시멘트를 전하르고 피땀 흘려 번 돈으로 그러고 싶을까요? 그 돈이면 평생 홀몸으로 아들 하나 키워내느라 고생만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은 노모를 위해 소고기라도 몇 근 끊어서 들어오겠는데 말이에요. 월급의 절반을 복권을 사들고 남은 푼돈을 생활비로 던져주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해도 고칠 사람이 아닌 걸 알기에 제 속만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월급날이면 퇴근길에 복권을 수십 장씩 사들고 오는 남편을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으니까요. 당첨되지도 않을 걸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그렇게 월급 절반을 꼬라박고도 단 한 번도 당첨 안 되면 다른 사람 같으면 이제 두 번 다시 복권 같은 거 안 살 텐데 남편은 오기인지 도끼인지 모를 비틀린 자존심으로 안 될수록 더 집착하더군요. 병적이었습니다. 약도 없는 병이요. 남편은 복권을 사들고 와서는 당첨을 바라며 평소 믿지도 않는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조상님을 찾아대며 난리를 피웠고 10원이라도 아껴야 복권 한 장 더 산다며 가족들이 입는 것, 먹는 것, 쓰는 것에는 아까워서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다 고기 반찬이라도 상에 올리는 날엔 그 돈이면 복권이 몇 장인데 소리를 입에 달고 살 정도니까요. 새로운 복권이 출시될 때면 또 거기에 미쳐 수백 장을 사고 한 달 고생해서 몇 푼 받아주면 그걸로 복권 사는데 다 써버리고 처자식은 밥을 굶는지 먹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한마디로 남편은 복권에 살고 복권에 죽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천안 어디 복권 판매소에서 1등이 나왔다고 하면 새벽 기차를 타고 천안까지 내려가고, 부산에서 역대 최고 금액 당첨자가 나왔다고 하면 KTX를 타고 기어이 문제의 복권 판매소를 찾아가서 복권을 구입하곤 했네요. 한 번은 제주도에서 1등 당첨자가 나왔다니까 결국 비행기 타고 날아가더군요. 이 정도면 혀를 내두를 만하죠. 가장이란 위인이 저 모양이니 아득바득 쥐어짜고 산들 생활은 늘 그 모양 그 꼴이고, 언제부턴가 가난은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되어 우리 가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남편의 복권 집착은 딸아이를 낳고 애아빠가 되고 나서도 전혀 고쳐지지 않았네요. 복권을 사느라 돈을 꼬라박고 가족들한테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짜게 구는 행태라니. 어른들이야 그렇다 쳐도 하나뿐인 지자식 밑으로 들어가는 돈도 아까워서 벌벌 떨더군요. 한 번은 돌이 지난 딸아이의 옷을 동네 시장에서 한 벌 사온 적이 있습니다. 맨날 얻어다 입혀서 그런지 애가 너무 꾀죄죄하고 없어 보여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간만에 마음 먹고 애 옷 한 벌 사왔네요. 다른 엄마들처럼 백화점표 유명 브랜드 유아복이 아닌 재래시장표로 그마저도 깎고 깎아서 저렴하게 사왔더니 애아빠란 작자가 안 해도 될 과소비를 한 것처럼 저를 몰아세우더군요. 당신은 왜 그렇게 쓸데없는데 돈을 써? 애 옷 하나 샀어. 우리 지연이 이웃 사람들한테 얻어다 입혀. 배넷 저고리부터 얻어 입은 애는 우리 애밖에 없을 거야. 몸에 맞지도 않는 옷 얻어다 입히고 주워다 입히고. 너무 속상해서 오늘 시장 나갔다가 큰맘 먹고 한 벌 샀어. 왜? 안 돼? 애들이야 자고 일어나면 크던데 몇 번이나 입힌다고 그걸 돈 쳐들이고 사냐? 얻어다 입히면 되지. 가만 보면 당신은 참 노답이야. 경제관념이 없어요. 그게 아빠란 사람이 할 소리야? 다른 집 애들처럼 제대로 먹이고 입히고 못해주면 미안한 줄 알아야지. 툭 까놓고 당신 복권 살 돈이면 우리 지연이 공주 드레스 10벌은 사줬어. 아니 10벌만 돼? 우리 집도 샀을걸?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내가 복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배가 아파서 태클이야? 어? 막말로 이게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짓이야? 1등 되면 당장 누가 좋은데 당신이야 당신. 인생 한 방에 꼽히는 거라고. 나도 복권 매일 다른 번호로 사야지. 전국에 1등 나온 명당이란 명당은 다 찾아다녀야지.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그 힘든 걸 하는구만. 집구석에서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당신 그렇게 자꾸 사람 열받게 하면 나 당첨되면 입 싹 닦아버리는 수가 있어. 당첨? 어느 세월에 복권 당첨이 그렇게 쉬워? 어려운 일이니까 쉼없이 도전해야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지.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잘라봐야지. 도로 칼집에 넣는 건 아니지. 지연 아빠, 그러지 말고 우리 둘이 젊고 건강하잖아. 둘이 열심히 벌어서 한 푼 두 푼 모으면 부자는 몰라도 남들만큼은 살 수 있을 거야. 한 방에 인생 역전 그런 허황된 꿈 버리고 차근차근 모아가면서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살다 보면 웃으면서 옛말할 날 꼭 온대도. 한 푼 두 푼 모아서 어느 세월에 사람이 배포가 있어야지. 푼돈 모아서 언제 부자 되냐? 그렇다고 맨날 전날 벼락 보자바라고 복권만 사고 있으려고? 그럼 당신은 이렇게 사는 게 좋냐? 지지리 궁상으로 찌질하게 살다가 뒤지는 게 좋냐고. 말이 안 통하더군요. 남편은 거의 매일 복권을 샀고 1등을 바라며 당첨을 외치다가 여지없이 꽝이 되면 그 핑계로 술을 퍼마시고 가족들한테 분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시어머님 앞으로 나오는 노인연금 장애수당까지 건드리더군요. 복권을 사는데 써버렸네요. 당신 어머니 통장 손댔어? 거기 노인연금하고 장애수당 나오는 거 넣어뒀는데. 급해서 좀 뺐었어. 제정신이니?
그게 어떤 돈인데 그걸 써? 노인네가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통장에 넣어두느니 필요한 사람이 쓰는 게 낫지. 내가 해외 토픽에서 봤는데 미국에서 30년을 매일 복권 산 남자가 결국 1등에 당첨돼서 수천억을 받았대요. 이야, 인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원더풀 베리굿 아니냐 그거. 어머님 돈 손대지 않기로 했잖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노인이야. 장례식 비용이라고 그거.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엄마 건강해. 강골이야. 뭔 일 안 나니까 걱정 마. 아마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실 거다. 당신 보면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 이런 사람도 자식이라고 맨날 걱정을 달고 사시니. 내가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벌어다 주잖아. 다 갖다 바치고 월급에서 그거 몇 푼 떼서 복권 좀 사는 것 같고 뭔 죽을 죄 지었다고 사람을 볶아대냐? 뭘 얼마나 벌어다 주는데 누가 보면 떼돈이나 벌어다 주는 줄 알겠네. 이게 큰데? 그러니까 몇 푼 벌어다 주니까 복권으로 인생 역전 시켜주겠다고 이러는 거잖아 지금. 인생 대박나서 사모님 소리 듣게 해주려고 이 난리를 치는구만. 협조는 못할 망정 왜 지랄이야?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죠. 근데 살아보니 돈 한다고 절대 돈이 붙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역물인지 주인을 먼저 알아보더군요. 신의를 저버리고 도이마저 엿바꿔 먹고 길을 쓰고 돈만 쫓는다고 부자가 될 것 같으면 부자 안 될 사람 없게요. 그래서 순리라는 말이 있는 건데 무슨 일이든 순리대로 해야 되는 건데 남편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월급 중 절반 이상을 복권을 사는데 꼬라박으니 저라도 돈벌이에 나설 수밖에 없더군요. 저는 딸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과 도낀객낀 짧은 가방줄에 이렇다 할 손기술 하나 없다 보니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헌데 생각지도 못하게 남편이 일자리를 소개해 주더군요. 저는 남편이 소개해준 집에 가서 도우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쩌다 알게 된 노인이라는데 그 집에 덩그러니 혼자 사는 독거 노인이었죠. 집이 소박하길래 전 특별한 수입 없이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어르신인 줄 알았습니다. 집 청소는 기본에 빨래와 식사 준비, 가끔은 말동무까지. 저는 열심히 사심없이 일했어요. 헌데 그 청소라는 게 보통 주부들 기준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특별히 작정하고 하는 대청소 수준의 청소였습니다. 아침에 시작하면 꼬박 하루 종일 쓸고 닦고 제 딴엔 한다고 하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어르신의 추상 같은 명으로 처음부터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그분 마음에 들 때까지 하다 보면 늘 해가 떨어져야 가까스로 끝나는 그런 수준의 대청소를 날마다 해야 했죠. 어르신이 어찌나 까다로운지 정말이지 먼지 한 톨 용납 못하시더군요. 몸에 밴 결벽증인지 아니면 저를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는 건지 사감 선생도 그런 사감 선생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일하는 걸 일각에서 조용히 지켜보시더군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걸 지켜보고 감독하셔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 같아 보였습니다. 웃긴 건 제 눈에는 안 보이는 먼지가 유독 어르신 눈에만 보이는 건지 조금 전에 닦은 마룻바닥을 어르신이 만족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닦고 또 닦고 정말 미치겠더군요. 한 번은 이러다가 내 팔이 떨어져 나가든지 마룻바닥이 닳아 없어지던지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았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찍소리도 않고 고분고분하니까 어르신 낯빛이 조금 달라지더군요. 처음엔 예사롭지 않아 보였거든요. 안광이 뭐랄까 무시무시하달까요? 지금이야 연세도 있고 힘도 빠졌으니 그렇지 젊은 시절 주위 사람 꽤나 힘들게 했을 그런 타입 말입니다. 헌데 그런 어르신 눈빛이 점점 변하더군요. 아마 그 소금 빨래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어르신이 내놓는 변실금으로 똥오줌 범벅이 된 속옷을 한 번도 찡그리지 않고 세탁해서 삶아 말리고 햇빛에 털어 널어 뽀송뽀송하게 말려서 드리곤 했습니다. 어르신의 결벽증에 거슬리지 않게 주방 씻기는 날마다 일광 소독하고 마룻바닥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고 냉장고는 그분이 즐기는 신선한 채소와 바닷가가 고향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 각종 생선과 젓갈류를 장봐와서 정갈하게 채워 넣었죠. 노인들한테 좋은 한방차와 간식거리도 떨어지지 않게 준비해뒀고요. 그랬더니 언제부턴가 저를 딱하게 보시더군요. 그러더니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젊은데, 그치하고 뭔 관계야? 네? 누구 말씀이세요? 우리 집에 일자리 소개해준 그놈하고 뭔 사이냐고. 저희 애기 아빠예요. 애 아빠? 그럼 서방이란 소리네. 어디서 그런 걸 서방이라고 얻었어? 왜요, 어르신? 우리 그이가 어르신께 뭐 실수라도 했나요? 나한테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젊은 댁한테 실수를 했구만. 자네 여기 어떻게 오게 된 줄 알아? 제가 생활비라도 보태려고 일자리를 찾다가 마침 남편이 소개해줘서. 자네 눈엔 내가 뭐하는 사람 같아? 글쎄요. 지금은 늙어서 작게 하지만 젊은 시절엔 이 일대에서 제일 큰 전당포를 했었어. 전당포요? 물건 맡기고 돈 빌려주는데 몰라? 자네 서방한테 내가 돈을 빌려줬어. 우리 그이한테요? 얼마나요? 아니, 그보다 대체 뭘 맡겼는데요? 처음부터 아니다 싶었는데 하도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리길래 속는 셈 치고 돈 해줬더니 자네 서방이란 위인이 뭘 맡겼냐고 궁금해. 바로 자네. 자네를 맡겼어. 저를요? 그러니까 싹수가 노란 놈이지. 치 마누라를 맡기고 돈을 빌려가는 놈이 천지에 어딨어. 말이 좋아 맡긴 거지. 팔아 처먹은 거지. 내가 농으로 도우미로 천년만년 부려먹어도 되냐고 하니까 그러라대. 마르고 닳도록 쓰래요. 그 인간이 그게 할 소린가. 내가 깡패 놈들 시켜서 인간 구실 못하게 자네 서방 접헬라다가 왜 간둔 줄 알아? 자네 일하는 거 보니까 진심이길래 이 솜씨가 진심이더라고. 그거 마음 없이 안 되는 거거든. 우리 애 아빠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긴. 원래 인간이란 족속이 돈에 환장하면 애미애비도 못 알아보는 거요. 돈에 미쳐서 넋이 빠졌는데 마누라 팔아먹는 거야 예사지. 그 말에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이란 작자가 마누라를 얼마나 개똥으로 알았으면 맡기고 돈 빌릴 생각을 했을까요?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죠.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나더군요. 제가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어르신이 절 다독여 주셨어요. 그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한 이불을 덮고 살았으니 제 사정을 알고 어르신은 남편한테 빌려준 돈은 퉁쳐줄 테니 앞으로 종종 와서 지금처럼 집안일이나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고기와 과일을 냉장고에서 꺼내와 제 손에 들려주고 집에 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한테 상황을 따져 물었습니다. 전당포에 마누라 잡히고 빌린 돈은 어쨌어? 그 돈 다 어디다 썼어? 우리 가족 위해서는 10원 한 장 안 쓰면서 대체 그 돈으로 뭘 한 건데? 마누라 팔아먹은 돈으로 뭘 했는지 말 안 해 당장? 하긴 뭐래 그냥 썼지.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돈 들어갈 구멍이 한데 군데인 줄 알아. 그리고 마누라를 잡히고 뭘 잡혀. 그냥 그 놓친 내가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길래 그때 당신도 일자리를 찾고 해서 그래서 내가 중간에서 다리나 준 건데 그것도 죄냐? 개똥 같은 소리 듣기 싫고 어르신 얘기론 적은 금액 아니던데 그 돈 다 어디다 썼어? 빨랑 불어. 저는 독이 올라 남편을 쥐잡듯 잡았습니다.
남편은 끝내 입을 열지 않더군요. 저는 짐작하는 바가 있어 남편의 옷가지며 가방이며 개인용품을 미친 듯이 뒤졌죠. 헌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대체 어디다 숨긴 거야? 다시 장롱부터 서랍장, 하다못해 딸내미 기저귀 가방에 시어머니 못보따리까지 안 쑤셔본 곳이 없을 만큼 다 열어보고 쑤셔보고 두 눈으로 확인해봤지만 어디에도 없더군요. 하다하다 화장실 변기 속까지 불을 켜고 샅샅이 뒤져봐도 헛수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해서 안방 장판을 뒤집어 까봤더니 장판 밑에 빚을 내 사들인 천여 장의 복권이 낱날이 깔려있더군요. 이건 뭐 복권 판매점 하나를 통째로 옮겨온 것 같더라니까요. 이걸 방구석에 깔아놓고 그 위에서 자면서 1등 당첨을 꿈꿨을 남편을 생각하니 열불이 나대요. 이 인간은 아마 전생의 복권이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음 생엔 꼭 좀 복권으로 태어나길 바라네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애먼 사람 잡지 좀 말고요. 제주도 좋지 그 많은 복권을 대체 언제 사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장판 밑에 깔아놓은 걸까요? 그 제주로 돈이나 벌지 좀. 이렇게 많은 복권 중에 1등 당첨이 안 되면 그건 아마 하늘의 뜻이겠죠. 이런 인간한테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당첨은 가당치도 않겠지만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과는 더 못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참고 사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저는 눈에 불을 켜고 복권을 죄 끌어담아서 마당에 갖고 나가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제대로 불붙은 마른 복권이 잘도 타더군요. 기겁을 하고 쫓아나온 남편이 저를 떠밀어내더니 얼른 마당 수도가에서 물을 퍼와서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아직 발표도 안 난 건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발표하는 거라고 이 멍청한 여편네야. 태워 먹을 게 따로 있지. 복권이 당신 마누라보다 중요하지?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지금 이런데 돈 쓸 때니? 어머님하고 지연이 겨울 돼도 방한복 한 벌 제대로 된 게 없어서 떨고 지내는데. 그러니까 더 복권에 올인해야지. 1등만 돼봐라. 그깟 솜털 쪼가리 방한복이 대수냐? 바로 밍크코트지. 밍크코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복권 살 시간에 일을 하고 돈을 모아봐. 진작 부자 됐지. 맨날 그놈의 복권 타령만 하니. 당신은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도 몰라? 나도 오죽하면 이러냐? 뼈 빠지게 일해봐야 사는 꼬라지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뭐 티끌 모아 태산? 놀고 있네. 티끌 백날 첫날 모아봐라 티끌이지. 그거 절대 태산 안 돼. 구제불능이다. 나 이렇게는 더 못 살아. 그래서 뭐 이혼이라도 하게? 미안하지만 이혼 자체가 안 돼요 이 사람아. 뭘 알고 까불어. 내가 생활비를 아주 안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도박을 해 오입질을 해. 그저 복권 사는 게 단데 사채 좀 쓴 거? 그 대신 당신 도우미로 꽂은 거? 그것도 정상 참작이 되네요. 안 되면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면 그 말이야. 내가 그 늙은이하고 도우미 계약서를 썼어. 당신 팔아넘긴다고 매매 계약서를 썼어. 도박, 노름, 음주, 바람. 이혼 사유 어디에도 해당이 안 돼요 내가. 인생 좀 바꿔보겠다고 복권 사는 걸로 이혼하면 세상에 나만 알 부부가 어딨냐? 괜히 이혼 타령하다가 당신만 나쁜 년 되는 거야. 남편은 기어이 불을 끄고는 타담한 복권들을 소중히 챙기더니 도로 갖고 들어가더군요. 저는 마당에서 두 다리 뻗고 엉엉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셔서 그런 저를 위로해 주시더군요. 당신이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런 거라며 저보다 더 서럽게 우셨습니다. 어린 딸아이마저 나와서 절 끌어안고 같이 우는데 정말 눈물 없이 못 볼 광경이었죠. 원인 제공자인 남편만 방에서 복권을 애지중지 다리미로 다리고 쌩 난리를 치고 있더군요. 시어머님은 남편 대신 저한테 무릎을 꿇고 사과하셨습니다. 그 불편한 다리로. 오래전에 동네에 마실 나갔다가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에 치여서 그 자리에 쓰러지셨던 어머님.
운전자가 그대로 뺑소니 치는 바람에 어머님은 치료비 한 푼 못 받아내고 병원 치료를 당신이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결국 감당 못할 치료비에 중간에 치료를 포기하셨고 그 탓에 지금의 장애를 갖게 되셨네요. 사고 후유증으로 다리를 심하게 절게 되면서 장애 등급 판정을 받게 되신 어머님. 걷는 것도 힘들어서 무릎을 꿇고 앉는 건 생각도 못할 일인데 그런 어머님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당신을 봐서 자식놈을 이해해달라고 아니 용서해달라고 하시니 저도 망설여지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애아빠랑 갈라서고 싶은데 저런 인간하고 100년 해로한들 그 끝이 어떠하리라는 걸 알기에 지금이라도 때려치고 싶은데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애원으로 저는 이번 한 번은 참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저는 가끔 그날을 떠올리며 그때 어머님 총을 뿌리칠 걸, 어머님 눈물에 약해지지 말 걸 하는 후회도 하지만 그땐 어머님이 불쌍해서 도저히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뒤에 어머님은 남편을 붙잡고 저한테 하신 것처럼 그 사람한테도 한 모양이더군요. 노모의 안타까운 다그침과 애원이 통했는지 남편은 변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월급을 퍼부어 복권을 구매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제대로 된 월급 봉투를 받아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네요. 제 생각엔 시어머님의 간곡한 읍소가 먹힌 거라기보다는 남편이 빚까지 내서 자기 인생을 올인한 한판 승부에서 처절하게 깨지고 나서 아마도 복권 당첨에 대한 희망을 버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빚을 내서 수천 장을 사서 한 방을 노렸는데 인생 역전은커녕 거금을 들여 산 복권이 죄다 꽉 나버리고 나자 남편은 겉으로 티를 안 내지만 내심 크게 실망한 것 같았거든요. 쌤통이다 싶었어요. 그 후 남편은 지방 공사 현장에 지원해 현장 근처에서 월세방을 얻어 그곳에서 먹고 자면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마음 고쳐먹고 새 사람이 되려나 싶었죠. 돈에 미쳐서 돈 타령만 안 하면 이제 복권도 끊었겠다. 그런 대로 고쳐가며 살면 되겠지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일이지만 마약, 도박, 오입질보다 끊기 힘들었던 게 그 사람은 복권 한탕주의였습니다. 이제 애아빠가 그걸 버리고 보통 사람처럼 성실히 생활한다고 생각하니 안심이 되더군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아들이 걱정되신 시어머님은 저한테 밑반찬이라도 만들어서 찾아가 보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이 하도 등을 떠밀어서 반찬거리 몇 개 싸들고 찾아가긴 했는데 불쑥 찾아간 탓에 저는 남편의 잠긴 방문 앞에서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방문 앞에서 서성이던 제 눈에 신발장 옆 작은 화분 밑에 놓인 남편의 방 열쇠가 보이더군요. 다행이다 싶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남편의 월세방은 생각보다 더 작고 초라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먹고 자고 하는구나. 또 쓸데없이 동정심이 생기려고 하더군요. 이 인간이 나한테, 우리 가족한테 한 짓이 있는데 그래도 막상 눈으로 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그 죽일 놈의 미운 정도 정이라고. 방안을 살펴보니 냉장고엔 언제 먹다 넣어둔 건지 시판용 김치 쪼가리에 곰팡이 핀 즉석밥이 있더군요. 땅바닥엔 꼬질꼬질한 이부자리가 깔려있고 머리맡엔 빈 소주병에 먹다만 컵라면까지 궁상도 이런 궁상이 없었습니다. 저는 대청소를 하고 냉장고에 만들어간 밑반찬을 넣어두고는 남편에게 메모를 남기곤 서울로 다시 올라왔어요. 이렇게라도 챙겨주면 제대로 챙겨 먹겠지 싶었거든요. 그 후로도 종종 밑반찬을 만들어서 남편을 찾아갔지만 그때마다 남편과는 묘하게 어긋나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통 얼굴을 볼 수가 없더군요. 남편 말로는 공기가 앞당겨져서 현장이 정신없이 바쁘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얼굴 한번 볼 시간이 없나 싶더군요. 하지만 일 없이 노는 것보다야 100번 낫지 싶어
전 바쁜 남편을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헌데 이상한 건 남편은 월세방에서 전혀 생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남편의 방은 아무런 흔적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만들어간 밑반찬도 그대로, 빨래며 청소도 해놓은 그대로더군요. 귀신이 아닌 이상 사람이 생활하면 어떻게든 흔적이 남기 마련인데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사나? 그럴 일이 없잖아. 월세를 내고 있는데 왜? 그놈의 한탕에 눈이 멀어 인생 역전하겠다고 난리를 쳐대다가 한 방에 조져버린다고 복권에 목을 메고 영혼을 저당 잡혀 살더니 이제 좀 정신 차렸나 했는데 설마 또 시작했나? 그런 것 같진 않았습니다. 복권에 다시 미쳤다면 월급이 그대로일 리가 없으니까 이런저런 궁금증에 남편한테 묻고 직접 답을 들어야겠다고 벼르는데 지금처럼 핸드폰이 흔한 시절이 아니어서 직접 통화가 참 힘들더군요. 한 번은 남편한테 내려갔다가 남편이 얼마 전에 방을 뺐다는 집주인 아주머니의 전원에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집에 다니러 온 남편한테 이유를 물었죠. 월세방 뺐다면서? 지난번에 밑반찬 갖다 주러 갔다가 주인 아주머니한테 들었어. 다른 데로 옮겼어. 왜 말 안 했어? 아이, 뭘 그런 걸 일일이 말을 해. 괜히 당신 신경 쓰게. 어디로 옮겼는데? 나 혼자 아니야. 누구랑 같이 살아. 아무래도 같이 살면 방세고 생활비고 반씩 낼 수 있잖아. 그럼 집에 한 푼이라도 더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누구냐고, 같이 사는 사람이. 아우, 있어, 김씨라고 현장 동료. 그이도 가족들은 서울에 두고 혼자 내려와서 생활해. 당신 설마 다시 복권 시작한 거 아니지? 월급 봉투째 갖다 주는 거 보면 몰라? 복권을 살 것 같으면 월급을 헐어 썼지. 그걸 그대로 갖다 줄 리가 있냐? 2번 다시 복권 같은 거 꿈도 꾸지 말어. 거봐, 내 힘으로 내 몸으로 움직여서 벌어먹고 사니까 좀 좋아? 일확천금 하늘에서 뚝 떨어지길 바라는 거, 그거 도둑놈 심보야. 알았다, 알았어. 갈게. 지연이도 안 보고 가? 어머님도 경로당에서 금방 오실 텐데. 좀만 더 있다가 간만에 왔는데 보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안 돼, 바빠. 억지로 시간 낸 거야. 남편이 하도 서두르는 바람에 더는 못 붙잡고 저는 정신없이 반찬들을 쌌습니다. 미리 온다고 연락이라도 하고 왔으면 밑반찬 이것저것 만들어놨을 텐데 말이에요. 할 수 없이 지난번에 남편 준다고 만들었다가 남편이 갑작스레 이사하는 바람에 도로 들고 온 밑반찬을 다시 싸서 남편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한여름도 아니고 내내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상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채 말이죠. 다음날 남편한테 보낸 반찬 중에 조금 덜어낸 걸 맛보니 맛이 같더군요. 괜스레 잘못 먹고 식중독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남편뿐 아니라 같이 사는 남편 동료분께도 이런 민폐가 있나 걱정되었고요. 걱정이 돼 남편 회사로 찾아갔더니 안 그래도 남편이 식중독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입원 중이라는 말을 전해주네요. 짐작대로 제가 만든 밑반찬이 사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둘러 어느 병원에 실려갔는지 확인 후 돌아서는데 회사 여직원이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이었어요. 무슨 이유로 사직했는지 궁금했지만 병원부터 찾아갔습니다. 의외로 서울병원이더군요. 분명히 동료랑 지방 현장 근처에서 월세방을 얻어 지낸다고 했는데 식중독으로 서울병원까지 올 일이 있나? 허둥지둥 병원에 들어서니 남편은 이미 응급조치를 받고 말짱했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저를 본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군요. 상황을 전해 들으니 그 사람이 입원한 게 아니라 남편과 함께 음식을 먹고 같이 실려온 동료가 입원 중이고 남편이 그 사람 수발을 들고 있는 상황이라네요.
역시나 제가 해준 반찬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이 실려온 동료한테 사과하고 싶다니까 남편이 당황해하며 그냥 가라고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당황할 일인가? 남편의 강경한 태도에 저는 왜 회사를 그만둔 건지, 어쩌다가 서울병원에 오게 된 건지 물어야 할 것들을 하나도 묻지 못한 채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집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간호사한테 물어 남편과 함께 실려온 사람이 현재 1인실에 입원 중인 걸 알고 병실을 찾아갔네요. 똑똑똑. 작게 노크를 하고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병실엔 남편 또래의 동료가 아닌 한참 많은 이모님뻘 되어 보이는 중년 여성이 누워있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그 여성의 발을 정성스럽게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툴게 깎아놓은 과일을 한 조각씩 집어 여자 입에 넣어주고 여자가 과일을 맛나게 받아먹는 걸 확인하고는 휴지로 입가를 닦아주고 어찌나 여자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던지 한마디로 눈 뜨고 못 봐주겠더군요. 둘이 붙어서 시시덕대느라 노크 소리도 못 듣고 사람이 들어와도 모를 만큼이요. 여보, 지연 아빠! 제가 빽소리를 지르자 그제서야 남편이 사색으로 돌아보더군요. 당신이 왜 또? 아까 집에 간 거 아니었어? 지금 여기서 뭐해? 저 아주머니는 또 누구고? 아주머니라니. 말 조심해. 남편은 버럭 화를 내더니 저를 병실 밖으로 마구잡이로 떠밀어냈습니다. 누군지 빨랑 말해. 그리고 당신 회사 관뒀다며. 왜 관둔 건데?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당장 뭐 해먹고 살려고 하루아침에 일을 때려쳐? 아니, 그것보다 저 아줌마 누군지 제대로 말해. 속일 생각 말고. 그냥 아는 분이야. 누님처럼 모시는 분. 당신이 조폭이니? 누굴 모시긴. 족보에도 없는 누님을 왜 만들어? 좀 조용히 해. 그리고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당신 동료랑 같이 지낸다고 한 거 뻥이지? 어디서 지낸 거야? 대체 누구랑 사는 건데? 어디서든 누구하고든 잘 살고 있으니까 신경 꺼. 당신은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모르냐? 당신 혹시 저 아줌마랑 같이 있니? 설마 두 사람 동거하는 거야? 통거는 무슨 일종의 비즈니스지. 당신 비즈니스 몰라? 뜬금없이 비즈니스는 또 뭐야? 내가 나중에 싹 다 말해줄 테니까 일단 집에 가. 내가 생활비를 떼먹디? 월급을 안 갖다 주디? 할 도리 다 하고 있는데 왜 이 난리야?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당신? 나도 힘들어. 저 누님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당신이 알기나 해? 홍제동 재래시장을 내가 발바닥에 모터 달고 다녀요, 저 누님 때문에. 그게 다 당신하고 지연이 먹여 살리자고 하는 일이니까 가만히 있어 좀.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누가 누구한테 큰 소리인지 뭔가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은 좀처럼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남편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저는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도저히 이대로는 못 넘어갈 것 같아서 다음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헌데 그 사이 그 여자는 퇴원했고 이젠 남편이 먼저 연락을 하거나 집에 찾아오지 않는 한 연락할 길도 없어져 난감하더군요. 국리 끝에 저는 병원 데스크에 일전에 식중독으로 실려온 사람들 주소를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허나 개인정보라고 알려주지 않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곰곰이 생각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이 병원에서 얼결에 홍제동 재래시장을 말했던 게 생각나더군요. 그날부로 전 홍제동 재래시장을 출근하듯 찾아갔습니다. 헌데 며칠 후 남편이 거기에 있더군요. 문제의 중년 여성과 함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빼입은 여자는 귀걸이, 팔찌, 반지, 시계 할 것 없이 번쩍번쩍 금으로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고압적인 태도로 시장 상인들한테 일수를 받고 있더군요. 더 웃긴 건 그 여자 옆에 붙어서서 비서처럼, 아니 차라리 비서면 낫게요. 사또 옆 이방처럼 머리 조아리고 굽신굽신 여자를 거들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쳇말로 여자의 꼬붕으로 보이더군요. 뭘 얻어먹겠다고 간이라도 빼줄 듯 비위 맞춰가며 저 여자한테 저러나 싶었어요. 그런 남편을 기가 차서 지켜보다가 욱해서 쫓아가 한바탕 따지려는데 간발의 차로 그 두 사람은 기사가 모는 외제차에 올라타고 사라지더군요. 저는 얼른 택시를 잡아타고 뒤쫓아갔습니다. 남편과 여자를 태운 차는 주택가 중에서도 고급 주택만 즐비한 곳에 서더군요. 외관이 으리으리한 주택 앞에 차가 서고 여자와 남편은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둘러 뒤쫓은 덕에 집까지는 따라붙었지만 저는 닫힌 대문 앞에서 답이 없더군요. 담장은 또 얼마나 높던지. 헌데 얼마지 않아 집 안에서 가사 도우미로 보이는 여자가 빈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더군요. 징그러. 년놈이 둘이 똑같아. 대낮부터 붙어서 지랄들이요. 도우미 아주머니는 대문을 돌아보며 궁시렁대더군요. 저는 얼른 아주머니께 다가가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한 아주머니는 쉽사리 절 믿어주지 않더군요. 잠깐이면 돼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서 일하시는 분 맞죠? 누구슈?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여기가 보통 집이 아니에요. 딱 보면 모르나? 정말 죄송한데 제가 너무 급해서 이 집 주인 아주머니, 아니 이 댁 사모님이랑 같이 들어간 남자, 그 남자 만나러 왔어요. 그 일 왜 찾아? 무슨 사인데? 부탁 좀 드릴게요. 그 남자 좀 불러주세요. 지연 엄마가 찾아왔다고 하면 알 거예요. 지연 엄마? 뭐 급한 일인가? 근데 어쩌나? 지금은 불러줄 수가 없어요. 사모님하고 둘이 한참 뭘 하고 있어서. 그래서 나도 장 본다고 핑계대고 자리 피해준 거라오. 그나저나 누군데 그래요? 사실은 제가 그 남자 처예요. 우리 애 아빠예요, 그 사람. 여기까지도 무슨 정신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왜 이런 집에서 지내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아는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순간 훅 울음이 터지더군요. 정말 남편이 무슨 일 하는지 전혀 몰라요? 애 아빠가 숨겼나 보네. 하긴 맨정신으로 그걸 어떻게 말해. 우리 애 아빠 여기서 무슨 일 하는데요? 뭐 두루두루 다 하지. 비서도 됐다가 심부름꾼도 됐다가 말동무도 됐다가 사모님 잠자리 거시기도 됐다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으로 휘청했네요. 여기 사모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죠? 이 일대에서 유명한 사채업자라오. 돈이 인정사정 없이 많은 사람이지. 애기 엄마 남편이 사모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 그 돈이 나중에 다 그쪽으로 갈 거라대. 사모님이 혈육 하나 없는 혈혈 단신이거든. 집에 어린 딸이 있어요. 장애를 가진 시어머님도 계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딸아이랑 시어머님은 지금 남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 가족으로 계속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제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겠어요. 그래야 고쳐 쓰든 정리하든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 부탁드릴게요, 아주머니. 제 말의 의미를 파악한 아주머니는 딱한 사정에 결국 마음을 돌리시더군요. 에휴, 나도 모르겠다. 난 그냥 시장 보러 간 걸로 하고 애기 엄마가 알아서 해요. 내가 대문하고 현관문은 열어두고 갈 테니까. 들어가서 두 년놈 머리채를 쥐어 뜯어놓든지 입을 찢어놓든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도우미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집은 운동장만큼 넓고 으리으리하더군요. 살인적인 이자로 돈이 급해 빌려 쓴 사람들한테 피 빨아먹고 사는 악덕 고리대금 업자 집 다웠습니다. 두 사람이 어디서 뭐라는지는 궁금해할 필요도 없더군요. 침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저는 조용히 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네요. 동생 그렇게 안 봤는데 보기보다 부실하네. 백년산 임산 먹인 보람 좀 있게 해봐 오늘은. 누님도 참, 이제 발동 걸리면 누님 바로 죽습니다. 죽어도 좋아. 어디 화끈하게 죽여줘 보라고. 기대하세요. 제가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지고 오한마 두드리던 놈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근육이라고요, 이게. 자기 와이프한테도 이렇게 해줘? 아, 미쳤어요? 마누라하고 배꼽 맞추는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는 유별한 거예요. 내외해야죠. 그럼 나하고만 이러는 거라고? 아이, 물론이죠. 사실 우리 마누라가 누님처럼 뜨겁지가 않아요. 할 맛이 나야 하죠. 누님이야 펄펄 끓는 화라산 아닙니까? 뜨거운 용암 덩어리. 근데 동생은 정말 나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지? 제가요? 아이고, 무슨 섭하게 그런 말씀을. 저는 누님한테 첫눈에 뻑이 가버렸습니다. 누님은 내 운명 그거죠 바로. 어머머머, 빈말인 줄 알지만 듣기 좋다. 근데 누님, 다음 주에 하기로 한 거 약속 지키시는 거죠? 마누라하고는 제가 알아서 정리할 거니까. 그래 알았어. 혼인신고 하자고. 나도 동생이랑 여보 당신 하면서 살아보고 싶으니까. 정말이십니까 누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제가 오늘 제대로 홍콩 보내드릴게요 누님. 하하호호 깔깔. 두 연놈이 아주 쌍으로 지랄들을 하더군요. 더 듣고 있다가는 귀가 썩을 것 같았습니다. 불끈 쥔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충격으로 온몸이 휘청하는 걸 가까스로 버티고 이를 악물었네요. 시답잖은 대화소리가 끊기더니 침실에선 야릇한 교성과 끈적끈적한 신음이 새나오더군요. 저는 벌렁거리는 가슴을 누르고 침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알몸으로 침대 위에 뒤엉켜 한참 그 짓 중이던 연놈이 깜짝 놀라서 떨어지더군요. 남편은 갑작스레 쳐들어온 저를 저승사자 보듯 하대요. 시뻘겋게 달아오른 몸뚱이에 실오라기 한 장 안 걸친 채 두 눈이 튀어나올 듯 벌어져서 인증사진이라도 한 방 남길 걸 그랬나 봐요. 아주 볼만하던데요.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왜? 내가 못 올 때 왔어? 와이프가 돼서 남편이 뭔 짓하고 돈을 벌어오나 알 권리가 나도 있지. 여보, 그런 게 아니야. 절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차라리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 이 인간아. 추잡한 현장을 걸리고도 뭐 그런 게 아냐? 일단 나가자. 나가서 내가 다 설명할게. 남편은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더니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집 밖으로 나와서 남편은 다짜고짜 제 뺨을 후려 갈기더군요. 눈앞에 별이 번쩍하더군요. 먹긴 놈이 성낸다고 지금 이 인간이 미친 거 맞죠? 남편이 잡아먹을 듯이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이 멍청한 여편네야? 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고 지랄이야? 내가 저 늙은 여자 구워 삼느라 얼마나 공을 들인 줄 알기나 해? 입에 혀처럼 굴어서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누군 좋아서 종 노릇한 줄 알아? 좋아서 몸 대둔 줄 아냐고? 저 여자는 내 인생의 로또야. 내 인생의 복권. 마지막 한 방이라고. 그것도 모르고 찾아와서 이 난리를 쳐? 이제 당첨만 남았는데 다음 주에 혼인신고하기로 했는데 당신 때문에 저 늙은 마녀 마음 바뀌면 어쩔 거야? 당신이 책임질 거야? 질 거냐고? 조용히 대문 밖에 나와서서 저와 남편의 대화를 듣고 있던 여자는 기가 찬 듯 남편을 노려보더군요.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확실히 보고 들었으니 그 여잔들 오만정이 안 떨어질까요? 자업자득이죠.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격이고요. 뒤늦게 알아챈 남편이 허걱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을 문 밖에 버려둔 채 쾅 하고 대문이 떨어져라 닫고 들어갔고 그 문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닫힌 대문 앞에서 열어달라고 울부짖으며 매달리는 그 인간 꼴이라니. 그렇게 돈 많은 과부한테 채이고 나서 남편은 미친놈처럼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미쳐서 다시 복권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1등에 당첨됐다고 헛소리를 하더군요. 한 번은 분명히 1등에 당첨됐는데 복권이 없어졌다면서 온 집안을 이잡듯 뒤지더군요. 눈이 돌아서 당첨 복권 내놓으라고 생떼를 쓸 땐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복권 어디다 빼돌렸냐며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남편과는 더는 같이 살 수 없어서 이혼을 준비하는 중이었는데 이젠 불륜 내 가정폭력까지 이혼 사유가 하나 더 는 셈이었죠. 저를 향하던 폭력은 어린 딸은 물론 이젠 병든 노모한테까지 뻗쳐 어머님을 무참히 두드려 패더군요. 저건 사람도 아니다 싶어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들이 집에 도착했을 땐 때마침 그 인간이 1등 당첨 복권을 시어머님이 숨겼다면서 어머니 속옷까지 홀랑 벗겨서 알몸 수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경찰들은 바로 검찰에 송치했고 남편은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받았네요. 가정폭력은 여간에선 실형이 떨어지지 않는데 다 늙은 한 줌 육신으로 자식 손에 발가벗겨져 모욕당하는 폐륜 앞에선 선처가 없더군요. 듣기로는 교도소에서도 1등 당첨 복권을 숨겼다면서 같은 빵 동기들을 들들 볶고 헛소리를 해대서 늘씬하게 얻어 터졌다고 합니다.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남편은 다시 문제의 과부를 찾아갔다고 하네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치맛자락을 잡고 매달렸다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대체 어떻게 미쳐야 그렇게 되는 거죠? 한평생을 돈 타령하면서 복권으로 인생을 바꿔보려고 했던 남편. 그 인간은 1등 당첨을 꿈꾸며 무리해서 복권을 샀고 번번이 꽝이 되자 마지막으로 돈 많은 여자를 잡았던 겁니다. 한방 인생 역전을 노리고요. 헌데 지금은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살아갑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반치매 상태로요. 시어머님은 임종 전에 당신 아들을 찾으셨지만 외국에서 돈 벌러 갔다고 안심시켜드렸더니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왜 시어머님은 끝까지 모셨냐고들 묻지만 저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였습니다. 딸아이는 지금 제 아빠가 노숙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네요. 제가 가감없이 다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에 있다는 것까지도 알려줬네요. 핏줄이 땡겨 애비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애비가 지은 업보가 용서가 안 돼 죽을 때까지 외면하고 살던지 그건 오롯이 딸아이의 마음이고 결정이니까요. 다만 아이가 남편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잊지 않고 그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인생을 소박하게 성실히 채워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인생은 절대 한 방이 아니니까요.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모여서 삶이 되듯 인생 역전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딸아이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딸아이가 결혼할 남자를 데려오면 허황된 욕망으로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는 사람만 아니면 누구라도 환영할 생각입니다. 이번 주말엔 딸아이와 함께 어딜 가볼까요? 모녀가 갈만한 핫플레이스나 맛집 좀 추천해주세요. 앞으로도 저와 제 딸은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꿈꾸며 분수를 지키며 살 겁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바랄게요. 시시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딸아이한테 기쁜 소식이 생기면 청첩장 보내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연을 보내겠습니다.
추운 겨울 마음만큼은 따뜻하게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